목을 매달다. 지화영이 잠시 한국에 들렀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것이다. 향수병으로 꽤 오랜 시간 알았다고 했다. 해강은 화영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주고 가고 싶다는 곳을 데리고 다녔다. 한국에 머물 시간은 길지 않았다. 화영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다고 한 곳은 전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였다. 해강은 경찰서 근처에 밴을 세웠다. 밴의 모든 창은 선텐이 되어 있어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를 기다리자 한 무리의 중년 남자들이 경찰서로 들어갔다. 화영이 남편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배 나온 중년 남성이었다. 화영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용석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해강도 용석의 모습을 몇 번 봤지만 화영이 저렇게 애틋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다시 보였다. 늦겠어요. 해강이 화영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화영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추스르더니 이내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 가자. 공항으로 차를 몰던 해강은 얼마 가지 않아 뒤따라 오는 차를 발견했다. 뒤에 오는 차는 어제부터 집 근처를 맴돌았고 오늘은 대놓고 따라 붙었다. 화영은 뒤를 돌아보고 이를 악 다물었다. 정육칼이야. 화영의 말은 격하지는 않았지만 분노가 어려 있었다. 해강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한적한 길로 차를 몰았다. 정육칼은 잡아먹을 듯 뒤를 쫓았다. 지나치게 바짝 붙는 걸 보니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듯 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비포장도로에 이르러 해강은 갑자기 차를 멈추었다. 뒤따라 오던 정육칼도 무의식적으로 오른 다리에 무리가 갈 정도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정육칼은 화영이 탄 차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길로 차를 몰았고 급정거를 했는지 잠시 생각했다. 정육칼은 그래도 자신감이 넘쳤다. 오늘 앞차에 탄 연놈을 반쯤 죽여놓을 작정이었다. 정육칼은 어제 재래시장에서 수금을 걷는데 웬 젊은 놈과 떡볶이를 먹고 있는 화영을 발견했다. 정육칼은 눈을 희번덕였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난 아내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낼 수는 없었다. 정육칼은 어제부터 화영의 뒤를 밟으며 상황을 파악했다. 어떻게 하면 화영의 잘못을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최대한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결론은 자신의 주특기를 살리는 거였다. 정육칼은 여러 종류의 칼을 준비했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벌벌 떨며 무릎을 꿇게 만들 거다. 울며 불며 엉금엉금 기게 만들어버릴 거다. 화영이 탄 차는 미동도 없었다. 정육칼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주머니에 잭나이프와 오른발에 꽂혀있는 주먹칼을 확인했다. 정육칼은 뒷목을 잡고 밴을 향했다. 여전히 밴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정육칼은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쾅쾅 쳤다. 역시 반응이 없었다. 젊은 놈이 겁을 잔뜩 먹은 게 분명했다. 정육칼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칼을 다시 확인하고 옆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예상외로 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정육칼은 벌컥 차문을 열었다. 눈앞에 바로 화영이 보였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별로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예쁘장한 얼굴로 얌전히 앉아 있었다. 화영은 정육칼을 보고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정육칼은 앞자리에 앉은 해강을 보고 피식 웃었다. 오랜만이다. 이제 젊은 놈이랑 오입질이냐? 걸레 같은 년. 정육칼은 급작스레 화영에게 손을 날렸다. 정육칼의 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화영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도록 정육칼의 뺨을 때렸다. 인연이. 정육칼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화영의 목으로 향했다. 그보다 빨리 정육칼은 이마에 서늘한 감촉을 느껴야 했다. 해강이 정육칼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민 것이다. 칼 내려. 해강이 나직이 말했다. 그 사이 화영이 정육칼의 손에서 칼을 뺏으려 했다. 정육칼은 손에 힘을 준 채 칼을 놓지 않았다. 지금의 상황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해강은 열린 문으로 밭을 향해 빠르게 총알 한 발을 발사했다. 어때? 머리에 구멍 좀 내줄까? 다시 총구가 정육칼의 이마에 닿았고 정육칼의 손에 힘이 풀렸다. 화영은 뺏어든 칼을 정육칼 목에 지그시 누르며 말했다. 사람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야. 개새끼야. 화영은 정육칼에게 맞은 뺨이 얼얼해 얼굴을 문질렀다. 정육칼에게 머리를 잡힌 채 골목 곳곳을 개처럼 끌려다니던 옛날이 생각났지만 침을 한 번 삼켰을 뿐이다. 늦겠어.
화영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해강에게 말했다. 해강은 정육칼을 차 밖으로 끌어내 운전석에 앉혔다. 해강은 뒷자리에서 정육칼 뒤통수에 총을 겨눴다. 공항으로 가. 정육칼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우선 시키는 대로 운전을 했다. 화영은 공항에 도착해 해강에게 조용히 말했다. 문제 일으키지 않는 게 좋겠어. 해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영은 해강의 손을 잡으며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수학년, 잘 살아라. 정육칼은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던지 떠나는 화영의 뒤로 외쳤다. 해강이 총 손잡이 부분으로 정육칼의 머리를 내리쳤다. 처음 차가 섰던 길로 돌아가. 정육칼은 해강에게 머리를 얻어맞고 욕지거리를 한바탕 퍼부었다. 차는 달리고 있었지만 공항을 벗어나지 않고 주변만 계속 돌았다. 내가 미쳤냐? 여길 빠져나가게. 기름 언제 떨어지려나. 이렇게 계속 돌면 누가 나와 보겠지. 인천공항은 보안이 철저하거든. 아, 총소리 들려도 올 거다. 10세야. 탕. 해강이 쏜 총알이 정육칼 옆자리에 박혔다. 방음이 아주 잘 되는 차거든. 코너 돌면 내 머리통에 박아줄게. 10세야. 배는 바로 공항도로를 빠져나왔다. 정육칼은 차를 몰며 머리를 굴렸다. 어린 놈이 총 하나 믿고 까불다가는 갈갈이 난도질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었다. 오줌통 터진다. 오줌 좀 누자. 차가 처음 세워진 곳에 도착하자마자 정육칼은 엄살을 부렸다. 당장이라도 지퍼를 내리는 신용을 하며 난리를 쳤다. 해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서 내리면서 정육칼은 발목에 꽂아둔 주먹칼을 바지춤으로 슬쩍 옮겼다. 아, 내 고추 불어터지겠네. 한쪽 구석으로 바지춤을 잡고 달려가는 정육칼을 보며 해강은 총을 내렸다. 정육칼은 지퍼를 내리는 척하면서 미리 숨겨둔 칼을 손에 잡았다. 비린내 나는 어린 새끼가 칼 맛을 보면 오줌을 지리고 말 거다. 정육칼은 피식 웃으며 지퍼를 올리는 척하며 돌아섰다. 잘하면 한 번에 머리를 쪼개버릴 수도 있겠다. 정육칼은 해강의 머리에 칼을 꽂으러 잽싸게 돌아섰다. 헉. 정육칼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의 충격이 너무 커 머리끝까지 찢어지는 통증이 왔다. 해강이 정확하고 빠르게 정육칼의 오금을 걷어찬 것이다. 정육칼은 손에 쥔 칼을 단단히 잡았다. 굴욕적인 순간에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금껏 자신이 던진 칼이 빗나간 적은 없었다. 정육칼은 통증을 참고 일어나며 칼을 잡은 팔을 들어 올렸다. 순식간에 해강의 주먹이 배를 치고 들어왔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온 내장이 터지는 통증이었다. 해강은 정육칼이 손에 쥔 칼을 발로 차 밭으로 날려버렸다. 정육칼은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해강은 고꾸라진 정육칼의 울대를 엄지와 검지로 지그시 눌렀다. 그 손길은 섬세하고 강했다. 정육칼의 붉은 눈은 해강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정육칼의 세상은 그렇게 어두워졌다. 해강은 정육칼이 차에서 내릴 때 총을 든 손을 내렸다. 총을 쓸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살로 끝내도 되는 일을 굳이 총을 써서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화영이 떠나며 문제 만들지 말라고 한 건 정육칼을 죽이란 뜻이었다. 아직 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얼굴을 아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게다가 조직폭력배라면 더 골치 아픈 일이다. 그러게 모른 척 했으면 좋았잖아. 해강은 정육칼을 차에 실었다. 100kg도 더 나가 들어올리기 힘들었지만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겨우 끌어올렸다.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오래된 다리가 있었다. 이 정도 위치면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다. 해강은 정육칼의 목에 손가락을 올려봤다. 아직은 살아있다. 해강은 서둘러 정육칼의 목에 노끈을 감았다. 깨어나기 전에 숨이 끊어지는 것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배려였다. 목에 묶인 노끈을 다리에 단단히 묶고 정육칼을 다리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엄청난 무게의 다리 전체에 진동이 일었다. 해강은 다리에 덩그러니 매달려 있는 정육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자신이 삼켜버린 세계다. 거죽만 남은 거대한 몸뚱이 안에 이제 욕망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겠지. 지화영은 한국에 오자마자 제니부터 만났다. 오랜만이에요. 제니는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들과 동행한 화영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화영은 예전에 만났을 때보다 더 수수해졌고 눈매는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대략 준비는 다 되어가요. 사람들도 거의 모였어요. 한국에서 준비할 때보다 많이 커졌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화영은 진행 상황을 제니에게 알리며 흐뭇한 얼굴을 했다. 지금까지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제니의 물음에 화영은 지난 많은 일들이 떠오르는지 얼굴에 온갖 감정들이 다 지나갔다.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등등 두루두루 다녔어요. 제니가 화영의 손을 잡았다. 수고했어요. 너무 고생했고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이런 게 사는 거다 싶어요. 제니도 어서 저희랑 합류해야죠. 화영의 말에는 고단하지만 편안함이 묻어났다. 제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 일만 끝나면 저도 바로 갈게요. 몸 조심해요. 영화 제작 발표회. 윤이 새로 옮긴 신문사는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도 많았는데 신문사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윤처럼 경력 기자는 모든 파트를 다 맡았다. 윤은 지난 경력을 인정받아 바로 일선으로 투입되었다. 연예부 기자도 되었다가 사회부 기자도 되었다가 스포츠 기자가 되기도 했다. 사회부 기자로 현장을 다니는 것이 가장 가슴 뛰었지만 다른 분야도 나름 매력이 있었다. 여러 분야를 섭렵하다 보니 공부도 많이 되었다. 전에 다녔던 신문사는 기자 명찰을 달고 가면 어디든 맨 앞자리가 배정되었다. 지금은 가장 나중에 좌석이 배정될 뿐 아니라 무관심과 냉대에도 익숙해져야 했다. 그보다 더 힘든 건 이전에 알던 기자들을 만나는 거였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윤에게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 끝에는 패배자에 대한 무시와 자신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경계가 흘렀다. 윤은 차츰 그 시선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당당해지려 했었다. 어느 순간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을 빼면 오히려 이전 신문사보다 일하기 즐거웠다. 취재부터 편집까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고 신문사 자체 검열을 거친 기사를 쓰지 않아도 되니 이제야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았다. 아랍의 봄을 이끌었던 튀니지에서는 첫 민주선거가 실시됐고 10월에 접어들면서 뉴욕 월가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 우리는 99% 타는 구호로 시위가 일어났고 42년 철권 통치를 이어왔던 무아마르 카다피는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6월에 윤이 취재를 갔던 부산의 정리해고 철회 농성이 계속되는 중에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었고 같은 날 부산에서는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철회 집회가 열렸다.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한미 FTA 비준 저지 국민 촛불 대회가 있었고 전국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있었다. 경찰은 시위대와 엇비슷한 숫자로 막아서 물대포를 쏘았고 사람들을 연행해 갔다. 시민들은 SNS로 현장 상황을 전했고 경찰과 시민들은 서로를 불법이라 외쳤다. 9시 뉴스에는 시위 현장을 교통체증과 함께 짧게 보도하고 단풍놀이가 중요 뉴스로 다뤄졌다. 윤은 주요 현장들 대부분을 발로 디디며 취재를 했다. 작은 신문사로 옮기고 몸과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진 것 같았다. 기사에 욕심도 더 생겼다. 사건은 많고 몸은 하나라는 게 늘 안타까웠다. 매일같이 사건이 터지는 와중에 연예부 기자 자리에 구멍까지 났다. 이번 김희진 살해 용의자로 구속된 최진영이 연예부 담당이었다. 후임이 자리를 채울 때까지 윤이 우선 맡기로 했다. 오늘은 회사에 남아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았다. 윤은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대충 먹고 최진영의 자리에 앉았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정수리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는 마흔의 남자. 피로와 패배가 짙은 얼굴. 상사에게 적당히 비굴하고 후임에게는 욕먹지 않을 만큼 건성으로 친절한 남자. 삶도 꿈도 정적인 사람. 10년 전에 등단한 단편 소설 이후 변변한 글 하나 못 쓰면서 글쓴의 폼만 잡는 무능한 사람. 그런 최진영이 죽은 김희진의 연인이었다고? 이런 남자가? 회사를 옮기고 얼마 후 일어난 일이라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윤은 최진영을 떠올리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최진영이 살인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김희진 같은 여자의 숨겨진 연인이라는 데 더 놀랐다. 철원은 이 사건이 의심이 가는지 계속 수사 중인 듯 했다. 윤은 가만히 철원을 떠올려 보았다. 군살 없이 단단한 몸에 장난기 가득한 얼굴,
성실하고 자상한 성격, 일에 열정적이고 매사에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도 10년쯤 지나면 배에 포물선을 그리며 앞으로 나가기엔 지치고 뒤돌아서기엔 너무 많이 온 그렇고 그런 남자가 되어 있을까? 윤은 철원의 현재와 미래를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으로 철원의 존재가 마음 든든하기도 했다. 윤도 틈틈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최진영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기도 했고 철원과 용석도 이 사건에 의문을 가지며 계속 수사 중이라 윤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석연치 않은 점투성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재판이 끝났는지 놀라울 뿐이었다. 어쨌든 오늘은 제니의 영화 제작 발표회가 있었다.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젊은 감독이 한국에서 처음 발표하는 영화이다. 아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 제니의 행보는 세계적인 관심사였다. 최진영의 빈자리를 대신해 윤도 취재를 나갔다. 이번 영화는 복수 영화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영화를 보면 아실 테고 결국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위해 싸워가는 사람들 이야기죠. 제니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들어왔다. 제가 꿈꾸는 사회는 개인 하나하나가 표준이고 기준인 사회, 사람들을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으면 누구도 주류가 될 수 없으니까요. 제니는 침착하게 질문들에 하나하나 대답해 나갔다. 윤은 맨 뒷자리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질문들을 많이 준비했지만 앞자리 기자들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갔고 겹치는 질문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다 보니 더 이상 지울 것이 없게 되었다. 이전 영화들처럼 이번에도 제니가 극본과 감독을 모두 맡았다. 제니의 영화는 아름다운 색감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사람들을 매혹시켰는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천부적으로 감각을 타고난 사람 같았다. 시대와 사회의 문제에 의문을 던질 때는 과하지 않게 새로운 방식을 택했고 진부한 감정들은 진부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려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이번 영화는 주연에서부터 대부분 신인 배우를 등용했다. 무대 인사를 나온 배우들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6명의 남녀 배우들이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했다. 윤도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윤은 오른쪽 끝에 선 키 큰 남자 배우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부산에서 함께 담을 넘었던 새벽의 망연히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사람, 이해강.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끝나고 개별적인 인터뷰가 이어졌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제니와 주연 배우들과 인터뷰하는 동안 윤은 바로 이해강에게로 달려갔다. 해강은 윤을 보고 잠시 멈칫하는 것 같았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의 요청에 해강은 눈을 슬쩍 피하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잡지 촬영에 늦어서요. 윤은 잠깐이면 된다며 해강을 따라 걸었다. 잠깐이면 됩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괜찮고요. 윤이 집요하게 따라 붙었지만 해강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부산에서 맞으시죠? 윤은 직격탄을 날렸다. 해강이 걸음을 멈추고 윤을 응시했다. 무언가 난감한 얼굴 같기도 하고 성가신 얼굴 같기도 했다. 그런 곳에 간 거 연예인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싫으시면 기사화하진 않겠습니다. 윤은 해강의 경계를 풀어보려 선수를 쳤다. 해강이 입을 달싹이며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뒤에서 제니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 전 M신문사 김윤 기자입니다. 윤이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다. 제니는 신문사 이름에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곧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윤은 이런 상황에 이제 익숙했다. 신문사 이름을 말하면 그런 신문사도 있었나 하는 듯 무시의 눈빛을 보내다가 이내 자신은 그런 것에 차별을 두는 속물은 아니라는 뜻으로 형식적인 미소가 이어진다. 윤은 고개를 들고 가슴을 폈다. 좀 더 당당해지기로 했다. 이 친구는 지금 촬영 가야해서 바쁠 거예요. 제가 대신 인터뷰하는 건 어떨까요? 제니의 친절한 대답에 윤은 환하게 웃었다. 대어를 낚았다. 이번 특집 기사에 제니와의 1대1 인터뷰를 실을 수 있게 됐다. 사장도 윤의 빠른 적응력을 칭찬했다. 3-4명이 할 일을 1명 월급으로 혼자서 다 하고 있으니 칭찬할 만했다. 제니는 이해강의 이야기는 때는 조건을 달았다. 신인인데다 아직 배우의 컨셉이 잡히지 않아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는 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뭔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었지만 윤은 받아들였다.
유는 기사 편집까지 끝내고 인터넷에 이해강을 검색해 보았다. 모델 연기자, 만 28세, 출생지 미국, 신체 185cm 75kg, 학력 뉴욕대학 영화학과. 최근 기사에서는 제주 행사에 동원된 연예인 사진에서 이해강을 발견했다. 제주도의 세계적인 관광기지 발족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건설업체와 정치인들이 주로 모인 자리였다. 이곳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지금도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유는 뭔가 잘못된 느낌을 받았다. 이해강이라면 한국에 오자마자 부산의 정리해고철회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아닌가? 제주도의 관광기지는 그 이면에 대기업과 정치인들의 유착도 보이고 제주 시민을 고립시키는 강압적인 모습도 보였다. 제주 관광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해강이 찾은 부산 해고 노동자들은 연대 교류가 잦은 곳이었다. 한국에 오자마자 무언지도 모르고 부산의 집회를 찾았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 멀리까지 그렇게 무턱대고 오지는 않았을 거다. 그때 유명인들이 많이 오긴 했어도 그때까지 해강은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고 공장에 온 누구와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니 누구를 따라온 것도 아닌 듯 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일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제주도 행사에 참여했다는 건 조금 이상해 보였다. 기획사에서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찜찜했다. 이해강이 미국에서도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해강은 잡지 촬영을 위해 차로 이동하는 중 뒤따라오던 김윤을 한눈에 알아봤다. 김윤은 이사를 완전히 나갔는지 오피스텔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오늘 소개하는 신문사는 지난번에 말한 곳과 다른 것을 보니 직장도 옮긴 듯 했다. 아직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해강은 다시 김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부산에서부터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잦고 자신에 대해 부산 일로 관심을 갖는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김윤의 남자친구는 김희진과 정육칼의 사건을 맡은 박철원이다. 앞으로 계속 박철원이 이 일들에 엮이게 될 텐데 엉뚱하게 김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서용석. 용석은 신림동 고시촌 원룸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다. 쉬는 날인데도 배가 고파 눈이 떠지고 말았다. 한두 걸음 안에 방 곳곳이 닿을 만큼 원룸은 작은 평수이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지만 김 빠진 콜라 한 병만 굴러다녔다. 주방기기와 세탁기는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용석은 창문을 반쯤 열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용석은 얼마 전 정육칼의 사망 현장을 보고 자살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출소를 하고 정육칼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화영과 함께 떠난 조직 동생을 찾아 나선 일이었다. 정육칼은 필리핀에 있는 범죄 조직과 연결해 자신을 배신한 깡패 동생을 찾았다. 깡패 동생은 그곳에서 한국인 관광객 인신매매와 한국인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는 카지노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정육칼은 그를 찾자마자 칼을 휘둘러 평생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 놓았다. 그 일로 정육칼은 필리핀 감옥에서 다시 2년을 살았다. 정육칼을 만나러 필리핀 감옥으로 용석이 면회를 간 적이 있다. 면회 장소는 다른 죄수들이 있는 한쪽 구석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필리핀 감옥은 작은 사회처럼 되어 있는데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할 만큼 시설이 나쁜 곳이다. 감옥 안에 매점이 있어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지만 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다.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정육칼은 그 안에서도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여전히 유들유들한 말투로 거드름을 피우며 용석에게 악수를 청했다. 용석은 악수 대신 담배 한 개비를 건넸다. 화영 씨는? 용석이 앞뒤 없이 처음으로 건넨 말은 이거였다. 정육칼이 피식 웃었다. 커다란 얼굴에 눈은 치켜 찢어지고 왼쪽 볼을 가로질러 칼자국이 있어 웃어도 섬뜩함이 느껴졌다. 정육칼도 화영이 용석과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도망간 년 찾아서 어쩌시려고요? 제가 먼저 처리했으니까 형사님은 쉬십시오. 용석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다. 화영 씨는? 정육칼은 삐딱하게 앉아 담배를 몇 모금 더 빨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동시에 용석의 인내심도 극에 달하고 있었다. 걸레 같은 년, 한 놈하고만 오입질 할 것이지. 용석의 주먹이 요동을 쳤다.
정육칼은 짐짓 더 여유를 부렸다. 용석이 나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정육칼은 놀라는 신용도 없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세를 고쳐 앉더니 용석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년이 그 새끼랑 도망 안 쳤으면 형사님이 병신 됐어. 정육칼은 피식 웃으며 담배를 마저 피웠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새끼를 찾아서 사시미를 떠났는데 그년이 없더라고. 정육칼의 말로는 화영이 그 깡패 동생과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용석은 최근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다. 화영이 성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는 것이다. 성노동자 당사자들은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었다. 화영은 용석과 결혼하기 전부터 꽤 오랜 시간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왔다고 한다. 용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전 수사와 관련해 방문한 인권센터를 통해서이다. 활동가들의 명단에서 지화영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것인데 자세한 인적 사항은 남아있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본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 전까지 활동도 열성적이었고 성노동자들이 사회에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것에 심한 분노를 토로했었다고 한다. 용석은 그 사실들을 알고 나서 자신과 살았던 화영이 사라져버렸다. 함께 사는 동안 화영이 이런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자신도 화영에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 화영은 바람이 난 남자와 필리핀에 오자마자 사라졌다. 인신매매를 당했다면 돈을 요구하는 협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 없었다. 필리핀에서 형을 살고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육칼은 살해되었다.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았다. 형상이 어른거리며 용석의 촉수를 건드렸는데 그 정체는 알 수 없었다. 용석은 얼마 전 화영과 필리핀으로 달아난 깡패 조직원도 만났다. 그는 정육칼에 의해 다리를 못쓰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어렵게 찾아낸 그는 이문동 지하방에서 폐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벽지는 담배 연기로 노랗게 얼룩져 있었고 방 곳곳에 소주병이 굴러다녔다. 시발, 그년 이야기하지도 마쇼. 그는 화영의 이야기에 치를 떨었다. 그의 말로는 화영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거다. 한국에서 화영이 자신에게 사랑에 빠진 척 쇼를 해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갔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정육칼을 배신하고 필리핀까지 도망을 쳤는데 필리핀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간 사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리저리 뛰어다녀 보니 어느 젊은 놈 차에 오르고 있었다고 한다. 납치당한 게 아니고 그년 발로 따라간 겁니다. 내가 필리핀에서 인신매매를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용석은 점점 화영이 모르는 여자로 변해갔다. 필리핀 공항에서 따라갔다는 그 남자와 바람이 났다면 그냥 혼자 도망쳤으면 됐을 텐데 왜 조직 동생까지 끌어들여야 했을까? 성노동자 인권운동 역시 왜 그렇게 숨겨야 했을까? 자신이 화영의 과거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인권운동을 하는 모습은 숨기고 바람난 이미지는 남겨두었다. 용석은 점점 머리가 어지러웠다. 자신과 사는 내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 아이를 갖자고 해도 번번이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 가끔 낮에 집에 들어가면 누군가와 전화를 하다가 자신이 나타나면 끊어버리곤 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이상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으니 자신은 미련하고 미련한 인간이었다. 용석은 담배를 하나 더 피워 물었다. 정육칼을 죽인 정도라면 대단한 싸움꾼이거나 그 숫자가 여럿이었을 거다. 그 거구를 다리에 매달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다. 정육칼의 외형에는 큰 부상이 없었으니 살인범은 굉장히 전문적인 놈일 거다. 용석은 부검대에 놓인 정육칼을 떠올렸다. 오른쪽 다리 골절, 무릎멍, 내장 파열, 흔적 없는 살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범인에게는 운이 좋게도 정육칼이 발견되기 전날 억수같이 비가 내렸다. 정육칼의 차가 발견된 비포장도로에는 자동차 바퀴 자국마저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용석은 그 주위를 샅샅이 뒤져 밭에서 정육칼의 것으로 보이는 주먹칼과 발사된 0.357시그 탄자를 발견했다. 시체가 발견된 다리는 차가 발견된 곳과 10분 거리라는 것, 이 길은 정육칼과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것, 그 외에 더 이상 단서가 없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용석은 정육칼의 차가 발견된 길에 한참을 서 있었다. 부검 결과 정육칼은 죽어서 다리에 목을 맨 것처럼 매달렸다. 범인은 정육칼이 자살로 보이길 바랐던 거다. 죽어서 다리로 옮겨졌다면 죽은 곳은 이 자리일 확률이 높았다. 용석은 자신의 차에 들어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보았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 앞차가 갑자기 멈춘다. 동물이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어쨌든 차는 이 길에 멈추었고 정육칼은 주먹칼을 쥐고 있었다. 용석은 차에서 내리면서 주먹칼을 오른손에 숨기고 밖으로 나왔다. 앞에 누군가 있다. 그럼 정육칼은 오른팔을 번쩍 들어 주특기인 던져서 목이나 정수리에 받기를 시도했을 거다. 그 전에 놈이 정육칼의 다리를 후려친다. 용석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흙길이긴 하지만 꽤 충격이 컸다. 일어나면서 다시 칼을 들어 올리는데 놈이 강하게 배를 치고 들어온다. 칼을 든 손은 걷어찬다. 칼은 밭으로 날아가고 정확하고 강하게 들어온 주먹이나 발에 내장이 터지는 고통이 온다. 그리고 어떻게 정육칼을 죽였을까? 어떻게 외상 하나 없이 숨통을 끊어놓았을까? 저기 구석에서 소변을 누고 있는 철원을 향해 용석은 외쳤다. 죽기까지 시간이 길었다면 정육칼도 이쯤에서 오줌을 넣었을 거야. 그지? 용석은 대충 체육복을 입고 고시생들을 위한 근처 고시식당으로 들어갔다. 뷔페식으로 된 음식을 식판에 대충 담아 구석 자리에 앉았다. 지저분하게 헝클어진 머리, 면도하지 않아 거무스름한 수염, 불규칙한 생활로 푸석해진 얼굴, 길을 걷다 정면으로 마주하면 흠칫 피하게 되는 경찰이라기보다 위험인물로 보였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용석이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 고시 식당에 철원과 윤이 들어왔다. 둘도 식판에 음식을 담아 앉았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윤은 용석 맞은편에 앉으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용석은 퉁명스럽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건네고 식판에 어지럽게 담겨진 음식을 입에 우겨 넣었다. 어떻게 알고 왔냐? 서 형사님이 이 시간에 어디 가셨겠어요? 집에 없으면 식당이지. 영화를 보겠어요? 데이트를 하겠어요? 철원의 깐족거림에 용석이 피식 웃은 것도 같았다. 워낙 표정 없는 얼굴인데다가 살에 묻혀 표정을 읽기 힘들었다. 밥 먹고 저희랑 나갑시다. 우선 이발 좀 하고. 이게 뭡니까? 여기 밥은 맛있네. 용석은 밥이나 먹으라는 뜻으로 철원의 식판을 숟가락으로 두드렸다. 철원과 용석의 투닥거림에 윤이 슬쩍 웃었다. 새든 밥을 먹고 근처 미용실로 향했다. 우선 용석을 이발과 면도부터 시켰다. 다음으로 근처 옷가게에서 유행하는 청바지와 자켓도 사 입혔다. 살이 쪄 퉁퉁한 얼굴과 튀어나온 배는 어쩔 수 없었지만 가다듬으니 그래도 페인의 모습은 벗었다. 이제 사람 같네. 계속되는 깐족거림에 윤이 철원의 옆구리를 꾹 찔렀다. 거울 앞에 선 용석도 오랜만에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봤다. 자신의 모습과 마주한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기분이 꽤 괜찮았다.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니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았다. 윤 씨는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용석은 함께 길을 걷다 불쑥 살가운 말도 건넸다. 윤은 용석과 철원 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팔짱을 꼈다. 셋은 꼭 붙어 갑자기 추워진 거리를 걸었다. 나란히 거리를 걷다 뒤에서 누군가 오면 동시에 종종 걸음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셋은 말없이 그냥 걸었다. 영하의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았다. 용석도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다. 그동안 외로운지 어떤지도 모르고 살았다. 윤과 철원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바닥으로 꺼진 기분이 올라오는 걸 알았다. 말레나. 발견된 김희진의 가방에서 철원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말레나 울고 새겨진 푸른 빛에 네모난 돌 도장이었다. 철원이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새긴 도장이다. 철원은 도장을 보고 무언가에 홀린 것만 같았다. 이게 왜 여기에? 말레나는 철원의 새어머니였다. 온인 철원의 이름 원을 의미했다. 말레나의 원래 이름은 배여경이지만 철원은 그녀를 말레나라 불렀다.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매혹시키는 여인, 영화 말레나의 모니카 벨루치를 닮기도 했고, 그녀를 연모하는 13살의 순수한 소년 레나토와 닮았던 자신까지, 말레나는 배여경과 철원 사이의 암호 같은 이름이었다. 철원이 중학생 때 화가였던 친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이탈리아로 떠났고,
17살 되던 해 아버지는 말레나와 재혼을 했다. 아버지는 영화 수입업으로 꽤나 성공한 사업가였다. 재혼할 때 아버지는 40 중반이었고 말레나는 30살이었다. 말레나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강남의 고급 룸살롱의 유명한 접대부였다고 한다. 말레나가 처음 집으로 왔을 때 철원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은 비현실적으로 기억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잃지 않은 파장이 있어 그런 걸 첫눈에 반했다. 운명이다 라고 한다면 말레나는 철원에게 그런 여자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해가 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여름 저녁이었다. 평소보다 어둠은 빨리 찾아왔고 습기 때문에 에어컨을 여러 차례 가동시켰다. 아버지는 해외 출장을 갔고 방학이라 집에는 말레나와 철원 둘뿐이었다. 그녀와 둘만 있는 공간은 숨쉬기도 힘들어 철원은 저녁을 먹고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끊임없이 말레나의 하얀 목덜미를 생각하고 있었다. 철원은 생각을 떨치려 고개를 저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말레나였다. 철원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 서 있는 말레나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 말레나의 얼굴은 몹시 슬퍼 보였다. 철원은 자신도 모르게 말레나를 안았다. 그제야 말레나는 철원의 어깨에 무너져 눈물을 흘렸다. 그 뒤는 부드러운 봄바람 같았고 그득한 체리 향 같았고 가슴을 팽창해오는 강렬한 공기 같았고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 같았다. 그 기억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지배할지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거대한 폭풍 뒤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도 몰랐다.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의 잔인한 순간을, 그게 말레나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건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떠나셨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몸을 묻었다. 철원은 그 옆에서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도 해강도 불을 켤 생각은 하지 않았다. 밝은 곳에서 드러날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큰 집에 덩그러니 놓인 가구들, 차가운 대리석, 아버지 미간에 찌그러진 성가심, 어정쩡하게 서 있는 자신의 나약함, 그 사이의 건조함, 말레나가 떠나고 아버지와 둘만 남은 공간에서 철원은 한기를 느꼈다. 저녁을 차리고 짐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짐은 그 전에 이미 다 챙기셨나 봐요.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 철원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다. 저에게 잘 있으라 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그녀는 잠시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어땠을지 알 수 있어요. 그녀가 눈물을 삼켰어요. 저는 밥을 목구멍으로 계속 밀어 넣었어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저를 남겨두고 돌아서더군요. 현관 자물쇠 풀리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제야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녀가 저를 슬프게 바라봤어요. 저는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빼서 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그녀는 제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더군요. 택시를 잡으려는 그녀의 팔을 잡고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녀는 대답 대신 짧은 미소를 보였어요. 전 그녀를 잡을 수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럴 수 없었다는 거. 나의 말레나는 그렇게 떠났어요. 철원은 점점 더 한기를 느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철원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40 중반의 아버지는 점점 더 단단해진다. 운동으로 어깨와 팔뚝이 단단해졌고 어머니가 떠나고 세상에 단단해졌고 말레나를 사랑하는 아들을 알고 사랑에 단단해졌다. 염색하지 않은 희끗한 머리와 짙은 주름 아래로 스며든 인고의 세월에 철원의 몸은 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자신보다 오래 살았고 결국에 자신을 세상에 내보낸 아버지. 철원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말레나에게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나은 남자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말레나도 자신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철원은 이제 와서 그 기억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 사랑했을까? 아버지와 헤어지고 말레나는 다시 룸살롱 마담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이 되어 철원이 찾아갔지만 말레나는 만나주지 않았다. 철원은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찾아갔다. 말레나 역시 끊임없이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매일 다니던 도로에서 트럭이 갑자기 아버지 차를 박은 것이다. 그 무렵 아버지 사업은 상황이 좋지 않았다. 유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 포기를 했다. 철원이 정신없이 수습을 하는 동안 말레나도 원래 있던 술집에서 사라졌다. 주변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말레나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철원 곁을 떠나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철원은 희진의 가방에서 나온 돌 도장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이 도장이 왜 거기에 들어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김희진과 배여경의 관계를 조사해 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철원은 증거품 중 도장을 슬쩍 주머니에 넣었다. 철원은 혼자 제주도로 다시 가서 김희진이 묵었다는 H펜션 방을 빌렸다. 저녁 7시 창을 열고 베란다에 나와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 검은 바다가 하늘과 맞닿아 어둠까지 집어삼킬 듯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는 젊은 부부가 고기를 굽고 있었고 잔디에는 말티즈 2마리가 뛰어다녔다. 철원은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얼마 후 눈을 뜨고 시계를 보았다. 7시 반. 최진영이 도착한 시간이 사실이라면 30분 동안 김희진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 저항하고 죽이고 빨라도 1-20분. 흔적들을 지우고 희진을 들쳐매고 마당까지 가는데 1-20분. 놈은 굉장히 전문적인 놈이다. 놈은 미리 김희진의 동태를 살폈을 거다. 펜션에 오기까지 가장 가까운 건물이 차로 10분은 달려야 하는 특산품 가게이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옆에 Y 펜션을 빼면. 철원은 베란다 난간으로 몸을 빼 옆 건물을 보았다. 아주 낮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똑같이 생긴 펜션 하나가 더 있었다. 옆 펜션 마당에도 한 무리의 가족이 고기를 굽고 있었다. 철원은 옆 펜션 마당으로 달려가 담장 앞에 섰다. 그리고 2층 자신의 방을 쳐다보았다. 베란다 의자가 보이고 열린 창으로 커튼이 바람에 흔들린다. 마당에서 고기를 굽던 가족들이 철원을 이상한 눈으로 흘깃 보았다. 철원은 Y 펜션 주인을 찾았다. 뚱뚱한 중년의 여자는 푸근한 인상의 말이 아주 느렸다. 주인은 김희진이 사라진 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 그날 어떤 여자 하나가 펜션을 통째로 빌리고 싶다고 갑자기 찾아왔지요. 그때 예약된 방이 하나 있어서 거절했더니 돈을 2배 지불을 하겠다고. 그때가 비수기라 2배라 봐야 성수기 비용밖에 안 하지만서도 그래도 예약 손님이 있어서 우리야 하루 이틀 장사할 것도 아니고 신뢰가 우선이니까 안 된다고 말했더니 예약 손님이 묵을 방은 자기가 직접 1급 호텔로 바꿔줄 테니까 부탁 좀 한다고. 근데 내가 손님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해서 계속 망설였더니 본인이 직접 하더라고. 그쪽에서도 승낙을 해서 일이 잘 해결이 됐지요. 돈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다 지불하고 갔어요. 그리고 관리는 안 해줘도 되니까 자리를 비켜달라고. 조금 걱정도 되긴 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불륜 아니겠어요? 주인 여자의 이야기는 한참이 걸렸다. 그래도 철원은 집중해서 들었다. 근데 그 여자가 젊지는 않은 것 같던데 어찌나 예쁘던지. 여자인 내가 봐도 눈이 부시더라니까.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이미 퇴실하고 없었어요. 거참, 그게 이상했어. 방 어디에도 이불 하나 흐트러진 흔적 하나 없더라니까. 철원은 지갑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저기 혹시 이 여자인가요? 주인 여자는 돋보기를 꺼내 들더니 사진을 멀찍이 들고 신중히 들여다봤다. 아, 맞네. 이 사람 맞아요. 왜, 큰일 있었어요? 옆집도 그날 여자 하나 없어졌다 하더니만. 철원은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근데 형사님, 조용히 일 진행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소문나면 장사하기 힘들어지니까. 역시 사연이 있는 여자였네. 돈을 괜히 2배나 줄 리 없고. 하여튼 이유 없는 돈은 조심해야 돼. 철원은 펜션 방으로 돌아와 샤워기 아래서 따뜻한 물을 맞으며 한참을 생각했다. 5년 전에 사라진 배여경이 어떻게 이곳에 다시 나타났으며 어떻게 김희진 가방에 자신이 새겨준 도장을 넣어뒀을까. 김희진을 배여경 혼자서 죽이고 데려가지는 못했을 거다. 공범이 있었을 거다. 어쩌면 아직 배여경이 제주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배여경이 무슨 관계가 있어 여기에 나타난 걸까? 철원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도무지 연관을 찾을 수 없었다.
샤워를 마치고 철원은 침대에 누워 방을 둘러보았다. 김희진도 이 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당했겠지. 김희진, 배여경, 말레나. 철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다. 제주공항 국제선. 왜 김희진이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으니 제주도에서 사라졌다고만 생각했을까? 철원은 정신이 몽롱해지는 걸 느꼈다. 철원은 다음날 아침 일찍 제주공항 국제선을 조사하러 공항으로 차를 몰다 급한 전화를 받았다. 야, 너 이 자식, 어디냐? 빨리 올라와. 여기 난리 났어. 용석의 전화였다. 서울은 이남조의 뇌물비리로 발칵 뒤집혀 있었다. 어디서부터 새어나온 이야기인지 이남조가 경찰청장 재직 시절 유흥업소와 성인 오락실로부터 금품 접대를 받아온 사실,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과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말단 경찰관들이 유흥업소와 오락실 단속을 돌며 크고 작은 금품을 수수한 일은 많았지만 경찰청장까지 이런 일로 수사선상에 오른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건설 현장 식당 운영에는 공기업 사장,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계좌 추적으로 금전거래 사실을 확인했고 아직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다. 이남조가 비밀리에 조사를 받으러 출두하기로 해서 경찰서 안은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너 돈 받은 적 없지? 짱이 잡혀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바로 모가지야. 용석이 철원의 귀에 대고 조심히 말했다. 이남조가 재직 시절 인사청탁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 경고까지 한 기억이 나. 철원은 헛웃음이 났다. 서 형사님이나 조심하세요. 저는 순결하니까. 이남조가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고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작년까지 경찰서에 경찰청장 이남조라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조사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했다. 그동안 맘고생이 심했는지 이남조는 김희진 일로 만났을 때보다 급격히 늙고 쪼그라들어 있었다. 얼굴에 기름기도 사라졌고 어깨에 힘도 빠져 있었다. 올해 이남조 순환시대네요. 이남조가 조사실로 들어가고 철원이 말했다. 그동안 뿌린 거 이제야 거두는 거겠지. 용석은 자리에 앉으며 무심히 대답했다. 이남조는 비리 혐의 대부분을 시인해 귀가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얼마 전까지 아무 말도 없던 비리들이 갑자기 터져 나온 것도 그렇고 이쯤에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말이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고 대기업들이 줄줄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남조가 떠나고 얼마간의 소란이 잠잠해지자 철원이 용석에게 말했다. 제주공항에 수사협조 공문 좀 보내주세요. 용석이 무슨 소리냐는 듯 철원을 바라봤다. 김희진 사건, 뭐 알아낸 거라도 있어? 철원은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다. 우린 왜 국내선만 조사한 걸까요? 김희진이 국제선으로 나갔을 수도 있는 건데. 용석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표정이 되었다. 용석도 김희진이 제 발로 어딘가로 갔다는 생각은 못한 것이다.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으니 제주도에서 사라진 것으로만 생각했다. 철원과 용석은 제주경찰과 공조해 김희진이 사라지던 날부터 국제선 CCTV를 돌려보았다. 한참을 보다 철원과 용석의 시선이 멈추었다. 김희진이 사라졌다는 시간부터 2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 행렬에서 김희진을 보았다. 김희진은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공포에 사로잡힌 얼굴도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따라가는 배여경이 보였다. 둘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따로 걷고 있었다. 아니, 김희진이 왜? 용석이 김희진의 모습을 발견하고 당황해하는 동안 철원은 배여경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상해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중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는 건지도 모른다. 철원은 용석에게 배여경 이야기하지 않고 넋이 나간 얼굴로 검찰에 넘길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철원아, 잠깐만. 아직 안 보내는 게 좋겠어. 용석이 철원의 행동을 제지했다. 네? 정신이 깨어난 사람처럼 철원이 용석을 바라봤다. 이게 김희진을 더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 철원은 수감 중인 최진영을 만나러 갔다. 지난번에 최진영을 만나 수사에 다시 들어갈 거라는 말을 건넸다. 최진영은 흥분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외로 담담한 모습이었다.
김희진의 사망에 어떤 자포자기를 했던 건지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모습이었다. 진액이는 괜찮으세요? 철원은 묻지 말아야 할 질문임에도 별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물었다. 최진영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혹시 이 여자 기억나세요? 철원은 배여경 사진을 최진영에게 건넸다. 사진을 보던 최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날 만났었군요. 최진영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다. 그날 펜션에 가는데 난데없이 차 한 대가 나타나서 제 차 옆구리를 박았어요.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지려는데 계속 수리센터로 가야 한다고. 그것만 아니었어도 7시 전에 펜션에 갔을 건데. 최진영은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김희진의 실종과 자신의 지금 처지까지 최진영의 얼굴은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그 여자가 범인이랑 한통속이었던 거죠? 진영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철원은 진영이 겪고 있을 고통과 절망의 착잡함과 미안함이 들어 고개를 떨어뜨렸다. 꼭 무죄 입증해드릴게요. 용석은 제주도 국제선으로 제 발로 나가는 김희진을 보고 지금까지 자신의 추측을 확신했다. 김희진 역시 지금까지 사라진 여자들처럼 위험에 처했을 거다. 그녀의 행적을 뒤지는 것은 오히려 그녀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녀를 잘 따라가면 화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기대에 용석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용석은 김희진의 활동 내역을 계속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학생운동을 한 기록도 없었고 지금까지 이남조의 아내로 조용히 지내오기만 했다. 답답한 마음에 용석은 김희진의 부모님과 동생도 만나보았다.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 부모님과 아직 결혼 안 한 여동생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실종으로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혹시 김희진 씨가 인권운동이나 사회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어요. 언니는 그런 일에 관심 없었어요. 여동생이 슬픈 얼굴로 말했다. 김희진이 사라지고 생활비도 끊겨서 생활이 힘들다고도 했다. 아,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로 조사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을 보면 언니 분은 뭐라고 할까요? 용석은 희진의 동생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어느 대학의 나이든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사진이었는데 그들 손에는 생활임금 보장하라, 토요일은 쉬고 싶다, 기본 노동권 보장하라 등의 피켓들이 들려 있었다. 아마 언니였다면 그 사람들 인생은 딱 그 정도인 거야. 그런 대우 안 받으려면 다른 일을 택했어야지. 여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별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용석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정말 죽은 걸까요? 여동생이 용석을 따라 나오며 지친 얼굴로 말했다. 글쎄요. 저희도 계속 수사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용석이 형식적인 말을 건네고 집을 나서는데 여동생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와 조용히 말했다. 전 최진영이 범인이 아니란 거 알아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못 돼요. 이남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시켜서 언니를 어떻게 한 거겠죠. 동생의 말에 용석은 기분이 씁쓸해졌다. 법정에서 여동생은 분명 최진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용석은 그럼 그때 왜 모른다고 했냐고 물으려다 그냥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김희진이 사회운동을 할 성격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자기 발로 그렇게 나간 걸까? 도대체 무슨 이유인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김희진은 제 발로 한국을 떠났다.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실종된 것처럼 조작까지 하고 떠났다. 그렇게 떠나버리면 당연히 최진영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최진영과의 사이가 아는 것과 달리 나빴을까? 이남조를 벗어나고 싶었다면 최진영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 왜 이런 식으로 떠나야 했을까?